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할인그룹이 세계 8위 해운회사인 H&M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기사를 좀 보면요. 할인그룹이 계열회사 페노션을 통해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가진 지분 3억 9,879만 주, 지분율로는 38.9% 인수를 목전에 두게 됐다고 합니다. 알려진 인수 금액이 6조 4천억 원 수준이니까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례를 찾기가 어려운 빅딜입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할인이 이 닭고기를 파는 곳이다 보니까 닭이 고래를 삼켰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죠. 과거 할인그룹은 해운업 대규모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이 페노션이라는 곳을 인수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인이 H&M 인수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페노션의 성공의 그런 경험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반대로 그들을 좀 우려스럽게 보는 지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해운업 업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H&M을 인수를 하면은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드리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H&M이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돈을 할인이 좀 빼먹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할인의 실적인데요. 할인은 사실 닭고기 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상 돈 버는 곳은 닭고기가 아니라 해운업 쪽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할인의 연결 기준 실적에서 해운업 비중은 매출이 약 33.3% 그리고 영업이익에서는 47.9%나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닭고기 파는 회사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요즘에 할인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매출이 2022년 3분기에 4조 2,842억 원에서 올해 3분기에 3조 548억 원까지 줄었고요. 또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에 2,642억 원에서 1,666억 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할인지주의 사업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다른 사업 부분들은 좀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사료나 식품, 유통, 기타 사업 부문들 모두 매출은 소폭 줄거나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해운 쪽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2022년 3분기 해운 쪽 매출이 1조 9,400억 원이었던 게 1년 만에 1조 1,900억 원, 38.6%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49억 원에서 798억 원으로 무려 64.5%나 감소합니다. 그래서 할인그룹의 전반적인 실적이 예년 대비 나빠 보이는 이유는 이 해운업 때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해운업 실적을 보려면 우선 해운업 실적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동량 그리고 운임지수가 바로 그것인데요. 물동량은 해운업에서 물자가 이동하는 양을 뜻하고요. 그리고 운임지수는 운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운송수량과 운임액 등을 곱해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해운업에서 물동량은 Q, 그러니까 수량의 뜻하고요. 그리고 운임지수는 P, 그러니까 가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동량이 많고 또 운임지수가 높으면은 이 P 곱하기 Q가 높아지는 거니까 여러 원가가 그대로라는 그런 가정하에 해운업체들의 실적이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지난 3분기 페노션의 IR 자료를 좀 같이 보면요. 연간 운송 물동량, 그러니까 물동량하고 연평균 BPI, 운임지수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물동량은 8,131만 톤, 이게 3분기 누적이라서 4분기까지 반영이 되면 대략 예년 수준 정도는 나올 걸로 보여요. 2021년 대비는 좀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고요. 약 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BDI, 그러니까 운임지수입니다. 이 BDI 지수는 영국 런던의 발틱 해운 거래소라는 곳이 매일 13시에 발표하는 선형별 지수인데 이게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지수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1000 정도 됐던 그런 BDI가 2021년과 2022년에는 거의 1900, 2900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BDI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연평균으로 1251이니까 거의 2020년 수준까지 돌아왔죠. BDI가 왜 이렇게 줄었냐 하면은 사실 이건 결론적으로는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페노션의 주력은 이 벌크선 쪽인데 지난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1조 3천억 원 정도 나왔던 게 올해 3분기에 6,849억 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죠. 근데 같은 기간 이익을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이익이 1,463억 원이었는데 올해 3분기는 550억 원,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났죠. 근데 사실 더 두고 볼 거는 컨테이너선의 이익 쪽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매출은 크게 안 줄었는데 이익이 많이 줄었거든요. 보시면은 2022년 3분기 1,310억 원이었던 게 올해 3분기에는 843억 원, 그러니까 한 3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77억 원에서 마이너스 63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했죠.
그래서 이처럼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의 이익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해운업의 현 상황이면서 동시에 이번 M&A의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하림은 이 벌크선 중심으로 선단을 운영하고 그리고 HMM은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선단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하림이 HMM을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얼마간 컨테이너선 위주의 해운업 상황이 안 좋을 거란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잘 버티고 수익을 하림이 잘 낼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지금 세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무리하게 지금 6조 원 이상 들여서 이 회사를 사는 건데 그 뒤에 경쟁력만 낮아지고 하림은 이 회사 돈만 빼서 빠지지 않겠냐는 건지,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하림의 페노션 인수 서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해운업 쪽은 2004년에 차이나 이펙트라고 해서 한 차례 거대한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중국이 이 당시에 고도성장기에 돌입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좀 물건을 주문하는데 그 사이즈가 사실 상당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거의 10억이 넘으니까 13억, 요즘에 17억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때 한번 물건을 주문하는 게 상당히 양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BDI 지수를 보면요. 2003년에 보시면은 한 2000 정도에 있죠. 이게 2004년에 접어들면서 4000포인트, 2005년에는 거의 6000포인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잠깐 한 2006년 정도에 정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2017년에 완전히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당시에 BDI 지수가 만을 넘고 11,500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이게 역사상 가장 높은 BDI 지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화물 가격보다 운임이 더 비싼데도 중국에서 주문이 왕창 들어올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 해운업체들은 물 들어올 때 노져온다고 공격적으로 배를 늘립니다. 해운사가 배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통상적인 조선소에서 새 배를 발주해서 받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고선, 시중에 도는 중고선을 사들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리는, 그러니까 이걸 용선이라고 하는데 용선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새 배를 주문을 하면은 그걸 바로 받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뭐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특히나 이렇게 해운 성수기에는 그 이상까지 한 4, 5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해운업체로서는 주문이 막 밀려들고 있는데 이때 새 배를 발주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중고시장에서 배를 사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당시에 또 중고도 부족할 정도로 중고배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조금 오래된 배를 빌려가지고 운행하는 그런 방식도 많이 성행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해운업황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같은 우리나라 대형 선사들이 연간 영업이익으로 한 6천억, 7천억 정도는 우습게 찍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당시 기사를 같이 보면요. 2008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벌크선 호황을 타고 선박에 투기바람이 불었다라고 하죠. 내용을 보면은 은행 차입을 통해서 16,000톤짜리 중고 벌크선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 배를 다른 데다 또 용선을 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용선하는 조건으로 배값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은행이 생겨날 정도였다라고 해요. 2017년 기준으로 한국 선주협회에 등록된 선사가 129개였는데 이게 1년 만에 37개나 늘었다고 하고 2005년 기준으로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곳까지 합치면 선사 수가 거의 250여 개에 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배를 빌린 업체가 그 배를 다른 데다 또 빌려주고 그 배를 또 다른 데다 빌려주는 그런 재용선, 제재용선이 되게 성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벌크선 용선료 추이인데요. 2003년에 3만 달러 정도 했던 벌크선 용선료가 2004년에는 6만 달러 이상으로 늘었고 한참 투기바람이 불었던 2007년, 2008년 이때는 10만 달러 이상, 한때는 14만 달러까지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2003년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한 서너 배 정도 늘어난 거죠. 이렇게 용선 시장이 엄청 과열되면서 선주협회도 되게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냅니다. 벌크 호황이 나중에 사그라들면은 이게 배를 빌릴 때 대출 80%를 받아서 이제 레버리지를 엄청 당기는 건데 이게 호황이 사그라들면은 타격을 입으면서 파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용선료를 못 갚으면은 그 배를 빌려준 회사 또한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때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많이 나빠지면서 중국으로의 그런 주문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 당시 세계 이 해운사 머스크가 세계 3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동시에 운임을 덤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운임 가격이 내리면서 하나둘씩 해운선사가 파산하기 시작하는 그런 글로벌 해운 치킨 게임의 신호탄이 터지게 된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해운업 업황이 꼭대기에 있었던 2008년 한참 배가 비쌀 때 배를 빌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은 배를 빌려준 곳이 채권 회수를 못해서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거기도 배를 용선해서 또 빌려준 거였다.
그래서 그 업체의 배를 빌려준 곳이 또 채권 회수를 못해서 파산했다. 이런 식으로 연쇄 파산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 2009년경부터 나름 좀 업력이 있다라는 해운회사 10여 곳이 망하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또 법정 관리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망한 이 대표적인 곳이 2016년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은 한때 연 1억 톤 규모로 글로벌 화물을 취급하면서 거점이었던 부산의 지역 경제까지 살리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해상 운임이 오를 때마다 10년 용선 장기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꼭지에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그래서 2015년경에 다시 한번 해운업계에 운임 치킨 게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진해운이 결국엔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경영 위기에 빠진 곳이 이 현대상선이란 곳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로 대표되는 현대그룹 산하 계열 회사였죠. 다만 한진해운이 망했는데 이 당시 현대상선까지 우리나라 2위 업체였는데 이곳까지 망하면 국적선사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당시 전환사채를 한 3조 원의 인수를 하는 등 공적 자금을 투여를 해가지고 살립니다. 그래서 이곳은 오늘날 HMM이 됐죠. 그리고 페노션은 원래는 STX라는 그런 그룹의 계열 회사였습니다. 이 STX가 2010년대 초반에 그룹 전반이 좀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 STX 페노션도 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2015년 이 하림하고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인수를 1조 원 정도 들여서 인수를 해서 페노션을 안게 되는 거죠. 사실 2015년 하림이 페노션을 인수할 당시만 해도 이때도 승자의 저주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하림그룹 자산 규모가 4조 원, 총 4조 원 수준이었는데 근데 인수할 당시 페노션 자산이 4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규모 회사를 사는 거였으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산 일종의 도박이었죠. 근데 다만 결과적으로 하림의 페노션 인수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때 페노션 실적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매출 2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950억 원이었던 게 2020년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서 2021년, 2022년에 엄청 올라가죠.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 6조 4천억 원이니까 2017년 대비 한 2.5배 정도 올랐고요. 이익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7,896억 원, 거의 한 4배 가까이 성장을 했네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8.3%에서 12.3%로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실적은 HMM하고 비교해보면은 좀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당시 HMM 실적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2017년 매출이 5조 원이었는데 영업 손실이 4,068억 원이었죠. 근데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 이후 사이클을 타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2022년 기준 매출이 18조 5,800억 원, 영업이익은 무려 10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8%에서 무려 53.6%. 일반적인 기업으로서 쉽게 낼 수 없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HMM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 회사의 엄청난 이익이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연결 현금 흐름표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 45기가 2020년인데 이 당시 1조 4천억 원이었던 게 단 2년 만에 11조 3천억 원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이 밑에 보면은 이 기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1조 1,400억 원에서 4조 9,800억 원,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당구금융상품 순증감이라는 게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5조 8천억 원, 지난해는 마이너스 1조 7,500억 원 수준이었고요. 또 장기금융상품의 취득이 마이너스 1조 8,78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HMM이 상당히 남아도는 현금을 다 이런 금융상품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HMM의 연결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요. 현금성 자산이 4조 9,800억 원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유동금융자산으로 무려 6조 9,600억 원이 있습니다. 이걸 또 비유동자산으로 보면은 기타 비유동금융자산에 1조 8,870억 원이 있죠. 이걸 다 합치면 무려 13조 8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HMM의 재무제표상 현금과 각종 금융자산에 투자한 게 무려 13조 원 이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운업 상승 사이클을 다 탄 건 맞는데 HMM하고 페노션이 이익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건 사실 선종 때문,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의 차이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해운 쪽에서 특히 수혜를 본 건 이 컨테이너선 쪽이었습니다. 이 재택근무가 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도 늘고 여기에 뭐 재난지원금 같은 명목으로 각국의 유동성이 엄청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소비재나 내구재 중심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한 거죠.
HMM은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선단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단의 특징은 일반 화물을 취급하는데 이 배가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대중교통에서의 어떤 기차와 같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컨테이너선은 규모의 경제로 작동을 하고요. 또 배에 물동량을 얼마나 실었느냐에 따라서 이익률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반대로 펜오션은 이 원자재를 주로 싣는 이 벌크선 중심으로 운행을 하죠. 근데 컨테이너선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운행을 한다면은 벌크선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운임을 합니다. 이런 걸 부정기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택시 같은 거죠. 주문이 들어왔을 때만 움직이거나 혹은 장기 계약으로 그냥 정기적으로 정해진 곳에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컨테이너선보다는 좀 안정적인데 상대적으로 이익률 변동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영업이익률이 막 50%까지 막 찍는 동안 벌크선은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이유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HMM을 구조조정했을 때 이 회사를 사들인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는 HMM이 막 호실적을 찍으면서 영업이익률이 50%까지 올라가니까 지난해부터 매각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올해 본격적으로 M&A 시장에 내놨죠. 결국에 할인그룹이 HMM을 6조 4천억 원에 인수하는 우선 협상자가 됐다라는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뉴스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현재 해운업의 시황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특히나 컨테이너 중심으로 다운사이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선은 일반 화물 중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수요, 그러니까 뭐 소비재, 내구재 같은 것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은 컨테이너선도 상당히 좋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컨테이너선 자체를 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운임지수도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컨테이너 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겁니다. SCFI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2022년에 보면은 한때 5천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게 4천까지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2022년 말부터 보시면 1000 밑으로 거의 내려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것도 대표적인 컨테이너 운임지수,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CCFI라는 건데 이것도 3,500 수준까지 올라갔었다가 같은 기간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지금은 1000 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 주 지수가 1000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컨테이너 선사들 손익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선사들의 상황은 최소한 운임 관점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HMM의 실적에도 이 수치가 반영이 됩니다. 2023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2023년 실적, 누적 실적인데요. 매출이 6조 3,300억 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이 무려 마이너스 57.9%나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5,424억 원, 그러니까 3분기까지 거의 한 8조 원 정도 나왔었는데 같은 기간 마이너스 93.8%, 거의 한 10분의 1토막까지 난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영업이익률은 무려 마이너스 49.1%포인트를 기록을 합니다. HMM의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컨테이너선 물동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녹색이 보시는 이 녹색이 BSA라고 해서 수송 가능 선봉량, 그러니까 얼마나 수송을 할 수 있느냐, 이 총 캐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파란색은 실제 수송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비율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2020년 이후로 꾸준히 70%대 이상을 기록했던 게 지난 2분기 기준으로 67.5%, 3분기에는 68.6%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화물 적치율, 이 지표가 60%대까지 내려온 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은 이 BSA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수송량은 사실상 비슷한 거니까 공급이 늘어난 대비 수요는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업황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의 자료입니다. 2024년 해우산업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근데 그중에서 컨테이너는 유독 저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선 해운에 대해서 보면은 대규모 신조선 인도로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중기적으로도 누적되는 공급이 부담이 될 수가 있다. 빠른 업황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거론되는 거는 이 해운 얼라이언스의 해체 그리고 재구성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머스크하고 MSC라는 세계 1, 2 해운 업체거든요. 이 두 곳이 2014년에 동맹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한 차례 연장을 했고, 근데 2024년을 끝으로 둘은 이제 다시 손을 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운업체가 서로 동맹을 맺는 거는 서로의 노선하고 선봉량을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운임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운임을 맞춤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이 둘이 동맹을 깬다, 그러니까 1, 2 업체가 동맹을 깬다는 거는 수익성을 갖춘 업체가 독자적으로 덤핑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업계에서는 해석이 된다고 해요. 예컨대 가격을 낮춰서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있겠죠. 근데 반면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은 그런 가격 경쟁에서 손실로 넘어갈 수가 있고, 혹은 그게 장기화가 되면은 과거 해운업 치킨 게임 사태처럼 파산하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글로벌 해운시장 점유율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1위부터 4위까지 업체가 점유율이 한 10%대로 거의 비슷하고요. 나머지 업체들 점유율을 보더라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두드러지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런 점유율을 의미하는 건 그만큼 해운업계의 점유율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라는 거고, 한 곳이 망하면 다른 곳들이 굉장히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점유율을 다른 업체들이 나눠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할인그룹이 무려 6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하는 HMM은 어떨까? 최근 김홍국 회장이 자금 조달 관점에서 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의 기사인데요. 김홍국 회장은 인터뷰에서 페노션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3조 원 정도 돈을 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인그룹이 어떻게 돈을 조달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컸는데 김 회장이 직접 이게 밝힌 게 이례적이었죠. 그래서 업계에서 좀 들리는 바로는 페노션이 주주배전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한 55% 되는 지분을 하림지주가 가지고 있는데, 이 하림지주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림산업이라는 곳이 양재동에 파이시티 부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을 하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곳을 유동화해가지고 증권사로부터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페노션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김홍국 회장 말대로 인수금융으로는 한 3조 원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2조 원 수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이 이룬 JKL 파트너스, 이것도 한 7천억 원 정도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 하림이 HMM을 인수하는 데 성공한다면 하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컨테이너선 해운 업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상대로 업황이 나빠져서 적자를 내기 시작한다면 HMM은 2010년대처럼 돈을 꾸준히 까먹는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하림의 HMM 인수 소식에 HMM 노조가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협약도 결렬하고 내년 1월부터는 파업 수준까지 밟는다라고 하죠.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HMM의 돈통에 한 13조 원 정도 들어있는 거, 그거는 다 신조를 발주하고 HMM의 항공기 쪽에 투자를 하고 철도 쪽에 투자를 해서 HMM을 종합 물류 회사로 만드는 데 써야 될 돈이다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으로 보여요. 반대로 인수금융을 쓰는 하림으로서는 어쨌든 부채를 엄청 일으키는 거잖아요. 거의 최대 한 3조 원 이상, 3.7조 원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채를 갚아야 되긴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쯤 되면은 JKL 파트너스 엑시트도 해줘야 되고, 또 금융사들한테 돈 빌린 거 그거 원리금도 갚아야 되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림으로서는 HMM의 돈통 안에 들어있는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만약 향후 해운업황이 실제로 안 좋아진다면,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된다면 HMM의 경쟁력을 이런 돈을 빼서 쓰는 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또 심하게는 HMM을 인수한 할인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가 나오는 승자의 저주가 실제로 실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게 과언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코로나19 팬데믹 전에 해운업 사이클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2010년 이후 HMM의 단기 순손실 추이인데요. 2010년 그리고 2014년 잠깐 반짝했던 거 말고는 나머지 해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누적 순손실이 무려 5조 3,485억 원이나 되죠. 이때 HMM이 현대상선 시절에 좀 해운업 사이클을 고려하지 않고서 용선 계약을 너무 장기로 비싸게 맺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여기에 해운업황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을 한 거였죠. 그래서 2021년, 2022년 최근 2년간의 합산 영업이익 17조 원은 2010년대 이런 혹독한 시기를 감내한 결과였다라는 것은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는 해운업에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게 실제 해운업을 오랫동안 봐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할인그룹이 HMM을 인수하는 게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은 일리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해운업이 다운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그게 장기화할 수 있다라는 말이 실제로 나오고 있죠. 근데 무려 6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이 회사를 인수하는 할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외부 돈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돈을 끌어다 썼으면은 그 투자자들이 나중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텐데, 근데 이 과정에서 회원업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H&M의 근본적인 경쟁력까지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려가 나오는 그런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하림의 H&M 인수가 진짜 성사가 될지, 그리고 만약 인수가 된다면은 향후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 회원업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H&M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